안녕하세요. 특집방송 라디오 미술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지영애입니다. 특별한 손님을 따로 모셨습니다. 대구미술관 최은주 관장님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10주년입니다. 대구미술관이 먼저 축하드리고요. 기념 전시가 때와 땅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네. 대구가 한국 근대 미술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그렇죠. 1920년대, 30년대 미술의 어떤 가장 중요한 움직임들이 있었던 도시, 세 도시 하면 평양, 경성, 네. 대구예요. 네. 그만큼 중요한 도시인데 게다가 대구가 한국전쟁기에도 보호가 됐던 도시라서 한국 근대 미술의 중요한 작품들이 잘 남아있는 도시이기도 해요. 네. 대구가 갖고 있는 그 근대기 때의 중요한 미술사적 어떤 흔적들, 또 중요한 근대의 인물들을 집중 조명해서 보여주고자 한 전시가 때와 땅이거든요. 네. 근데 제목이 중요합니다. 왜 때와 땅이냐면 때라는 것은 식민지기 또 한국전쟁기 그 시기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시대를 보는 시대 인식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땅은 뭐냐면 대구가 국제보상운동도 일어난 발상지잖아요. 네. 유난히 대구 분들이 이 어떤 자신의 그 고향에 관한 혹은 향토에 관한 그런 깊은 탐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땅이란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을 텐데 다 소개는 못해드리고 몇 분을 골라오셨어요. 그중에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화가가 이인성이라는 작가입니다. 이분은 아마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이름도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름은 몰라도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구나 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제 그분이 워낙 1912년에 태어나셔서 50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잊혀질 수도 있는 분인데 지금까지 그 명성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너무 일찍 돌아가신 네, 바람에 네.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네. 굉장히 강렬한 작품을 네. 남겼어요. 한국의 고갱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렇게 부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미술 영역에서 일하면은 많은 분들을 만나 뵀잖아요. 네. 근데 원로 평론가 분이 이런 얘기 한번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뭐 어린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 경북 대구 지역에서는 너 인성이 될래 그런 얘기를 했대. 네.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뭐 문학에선 김소월이 있으면 그림에는 이인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 분이 이제 대구에서 태어나셨고 대구 중심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인성 화백에 관한 어떤 많은 자료들 또 네, 그림들 네. 이런 것들이 이번 전시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작품을 보면은 네. 계산성당이라든가 네. 우리 대구 곳곳을 그린 작품들이 많죠. 향토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대구를 사랑하셨던 것 같고 기록에 의하면 대구 수창 초등학교 거기 다니셨고 또 뭐 대구에서 일하셨고 그리고 대구의 그 근대적 풍경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네. 그림들을 많이 남겼고 그게 이제 국내 중요 미술관에 다 소장이 돼 있죠. 네. 관장님도 네. 뭐 연구가로서 네. 미술계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고 작품도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이인성이라는 작가의 작품의 네.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보세요? 특히 그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을 어느 날, 네. 그다음에 그 경주의 상곡에서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두 작품이 지금 대구미술관에서 다 전시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 그 한국의 미술 이론가들 대상으로 한국의 근대를 가장 대표하는 작품이 뭐냐 하고 물으면 설문조사를 하면 1, 2위를 다투는 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근대미술 이인성 경주의 상곡, 한국 근대미술 이인성 그다음에 가을 어느 날 이런 정도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네. 뭐냐면 그 작품을 실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그 근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정서적 어떤 또는 심미적 그 상징성이 그 그림 안에 굉장히 집약적으로 잘 표현이 돼 있어요. 네, 예를 네. 들어서 경주의 상곡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소년들이 등장하는데 네. 옷을 잘 갖춰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햇빛에 많이 노출됐었는지 붉은 피부를 갖고 있는데 그 소년들이 앉거나 서 있는 그 장소가 붉은 땅 위에요. 그리고 제목은 경주의 상곡이니까 경주겠죠. 네. 근데 그 풍경화에서 보면 뒤에 나지막한 산이 보이고 또 그 붉은 땅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기와 파편 같은 게 보이고 나무들은 이렇게 그림 속에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좀 비틀어져 있고 뭐 이런 그런 그림에 나타나는 어떤 그 정서감이라는 게 정말 근대적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게 근대적이라는 것이 그냥 뭐 아마 전통에서 벗어난 근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근대인들이 지녔던 특히 식민지 지배를 받는 조선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녔던 어떤 정서적 그 집약 이런 것들이 그 그림에 너무 잘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경주의 상곡이고 그 경주의 상곡이 한국 근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네, 저는 책에서만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 진짜 네. 미술관에 가서 원작을 꼭 보고 꼭 싶다는 보셔야 될 생각이 것 같아요. 들고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관장님이 지금 그림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진짜 그림을 귀로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성 화가에 대한 얘기도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우리가 다른 작가들 얘기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라디오 미술관, 대구미술관 최은주 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인성 화가를 소개해 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분도 굉장한 분이네요. 이쾌대, 이름도 특이하신 분.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의 인생 자체가 한국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그런 분이에요. 네. 1913년에 대구에서 태어나셨고요. 이인성 화가랑 비슷한 시기죠. 1년 차이예요. 1년 차이네요. 네. 그리고 대구 칠곡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났고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부잣집 하더라고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친형이 한국 그 당시 언론인이자 미술사가이자 사회평론가이기도 했던 이여성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였죠. 한국 미술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1980년대 끝, 89년, 90년대 연간이야. 그 우리나라의 전까지는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네. 월북 작가들에 대한 금기도 좀 풀린 거였나 봐요. 89년도에 해금이 됩니다. 네. 그 전까지 미술사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한국 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케다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한국에는 근대기 때 이인성 같이 약간 표현주의적인 화풍을 가진 작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고전주의, 더 나가면은 사실주의 방식으로 이런 대작을 이렇게 놀라운 기량으로 그려낸 작가가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네. 그 다음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했는데 네. 왜 익게 되냐면 이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 뭐 북한에 가는 선택을 해서 뭐 그런 어떤 해석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룬 예술적 성취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실주의면서 고전주의 방식으로 네. 자기 예술을 보여줬는데 네. 이 사람의 작품의 주제가 보통 사람들이 갖는 어떤 시대에 관한 그러니까 시대를 열어가는 어떤 민중의 힘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걸 대작으로 그려냈던 사람인 거예요. 네. 아무래도 네. 월북을 했고 그 네. 이후에는 아예 뭐 이름도 그럼요. 입에 올리지 못할 정도로 금기시됐던 작가였기 네. 때문에 작품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오히려 잘 보존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보존을 했나요? 특히 부인께서 돌아가셨는데요. 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다 캔버스에서 떼서 말아서 꽁꽁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랬다가 해금이 되자마자 네네. 그거를 쫙 펼쳐내셨어요.
한국 미술사에서는 정말 네.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네,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부분이 복원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케데와 이인성의 관계예요. 두 사람이 아까 한 살 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인성 화백이 학교를 한 살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창초등학교를 같이 다녀요. 이인성 화백은 조선미술전람회라고 하는 그 일본 총독부에서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그 미술 전람회를 통해서 30년대 명성을 얻었는데 네네. 이케데 화백은 천천히 자신의 화풍을 확립을 해가면서 1940년대에 자신의 가장 걸작들을 쏟아내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림을 비교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이인성은 일찌감치 네, 천재성을 드러냈는데 그러네요. 40년대 이케데의 천재성하고 다시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다 대구 출신. 네. 대구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네요. 어떤 작품을 빼놓을 수 없을까요? 이쾌대의 작품에서는? 이번에 전시에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두 작품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화상이란 작품하고 그다음에 군상이란 작품이 있어요. 네. 군상이란 작품은 해방고지라는 별칭도 갖고 있는데 해방, 광복이 됐을 때의 그 기쁨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 자화상에 그 근대적 화가의 어떤 시대적 인식, 그 다음에 화가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다 읽어내실 수가 있어요. 이케데 자신을 그린 거죠. 자화상이니까. 네. 그런데 머리에는 중절모를 썼고요. 옷은 푸른색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팔레트를 들고 있어요. 붓을 들고 있는데 팔레트는 그 서양식 물감을 짜는 서양식 팔레트를 들고 있고요. 붓은 서예 붓 같은 모필이라고 하거든요. 부드러운 빛, 네. 붓 그걸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화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조선인이다. 조선의 두루마기를 입고 또 푸른 두루마기. 이거는 뭐냐면 푸른색이 주는 어떤 청년의식, 도전의식 이런 게 있잖아요. 푸른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나 자신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있고 그 부드러운 모피를 들고 있으면서 나는 서양 화법을 배웠지만 나의 그림을 그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그림이고 그림의 배경도 중요해요. 칠곡의 고향 땅을 그렸는데 네. 저기 아련하게 고향의 땅들이 부드럽게 그려져 있는데 아래쪽에는 그 다홍치마 입은 조선의 처녀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지나가요. 그런 땅을 보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그림을 얘기할 때 근대 자화상 중에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미술 얘기 너무 재밌어요. 보통 이제 네. 그림을 보러 가면 그냥 잠깐 서서 쓱 보고 지나가는데 네. 그 그림 속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네. 있다는 걸 알고 보면 네. 그림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